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우리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화요일이고요. 얼마 전에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뒷면을 보니까 좌표 찍기에 의한 마녀 사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분노 유발자들에서 이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봄철에 화재 발생이 가장 빈번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시 후 뭐니에서는요, 화재 보험으로 내 자산 지키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삼양사를 비롯한 제분업체들이 이달부터 밀가루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가 이 재료 가격 하락분을 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동안 체감이 안 되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장을 볼 때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았죠. 이게 사실 올해 초부터 밀 가격은 꾸준히 하락해 왔었는데요. 2022년 9월에 1톤당 496달러까지 올랐던 밀 수입 가격이 올 2월에는 335달러로 32%나 내렸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13일에 밀가루 업체 등 19개 식품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국제 원재료 가격을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서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가장 먼저 CJ제일제당이 지난달에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6.6% 내리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삼양사는 어제부터 중력분 1kg, 3kg 제품 가격을 평균 6% 내렸고요. 대한제분도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네, 밀가루가 우리 식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먹을거리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들은 가격이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빵을 만들어도 우유 비싸죠. 버터 비싸죠. 여기에다가 지금 국제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물류비도 이런 외부적 요인도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식품업계에서는 가격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과일, 채소, 금값인 만큼 체감 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만큼 불행하게 느끼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비싸서 이게 좀 잡혀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남학생, 여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학교를 단성학교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중고등학교 3개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단성학교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더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남녀공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나 이번에도 저출생,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단성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별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일부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등 배정 여건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처 여학교가 공학이 되면 남학생이 남고를 찾아서 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단성학교 근처의 남녀공학에서 생기는 성비 불균형 문제 때문에 해당 학교를 기피하는 상황도 왕왕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아니, 기존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면은 시설비나 이런 거 보존해주고 도와주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뭐 더 있나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조금 더 파격적인 것 같아요. 3년간 총 6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주고요. 9천만 원 규모의 인건비를 또 추가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에 7월 중에 대상 학교를 확정해서 발표할 건데요. 그중에 총 3개 학교를 최종 선정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가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네. 이제 나중에는 남고, 여고 뭐 이런 얘기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아직도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만우절이었던 어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만우절만 그런 게 아니라 1년여 기간 동안 112에 무려 4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1년 동안 400건이 넘는다는 건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병 아니야, 이 정도. 그러니까요. 허위 전화를 했다는 건데 허위 신고를. 자세한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요? 네, 어제 오전 6시 10분께 A씨는 경기도 성남시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 보라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고요. 퇴거 조처된 뒤에도 순찰차의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A씨가 재차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때렸다라고 허위 신고를 했고요. 신고 이력 확인을 해보니 최근 1년간 4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400건이 넘게, 야, 이게 초범도 아니고 상습범이었고 이런 짓을 하면 정말 허위 출동을 하면 진짜 큰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경찰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경찰도 처음에는 이 약식 재판으로 전과가 안 남는 즉결 심판에 회부를 하기로 했었다가요. 형사 입건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니까 너무 많았던 예. 거죠. 예,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업무 차질 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방해, 공권력에 대한 희롱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아이고, 참.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한라산에서는 5월부터 봄꽃 축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매월 1일마다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런 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뭐 매월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번에는 이 봄꽃 축제가 예고되면서 예약이 더 치열해졌다고요. 맞아요. 많이들 가시니까요. 또 한라산 입장에서는 탐방 관리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일정 인원을 받는 건데, 근데 봄꽃이 만발하는 5월 예약이 특히나 또 인기가 많고, 네. 이게 한 달 전인 4월 1일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어제였던 겁니다. 근데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를 하면서 아유. 예, 최대 5,500여 명까지 치솟았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시스템이 일시 멈추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해 12월에도 마비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야간 산행 예약이 개시되자마자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이 마비 사태를 겪은 후에 한라산 관리소 측은 지난해 조치를 취했고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기 지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속량이 몰렸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장애가 따로 있던 건 아니라면서 접속 용량을 더 늘리는 건 비용 문제가 또 있어서 운영상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예약이 멈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지금 따로 없는 모양인데 당분간은 하여간 더 이용하려는 분들이 좀 불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마냥 방법이 불편해서 없을까요? 저도 이거 예약하려면 좀 힘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털었지. 탈탈 털었어. 이제 무조건 사과 받아낸다고. 정의를 위해서.
범죄자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봅니다. 분노 유발자들 배한진 변호사 그리고 신재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업무가 힘들어서 뭐 이런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상과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일명 좌표 찍기를 통한 무차별 민원 공격을 받은 건데요.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찍히면 끝장 마녀 사냥입니다.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게 정말요. 이게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막 범인으로 막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퍼지는 거죠. 아, 근데 그 사건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이제 그 중세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유럽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이교도 이단들을 이제 마녀로 규정하면서 화형을 시킨 데서 이제 유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증거주의라는 어떤 근대 형사소송법 원칙이 확립되기 전이니까 억울하게 이제 사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한 이런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도 하죠.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살피지 않고 여론을 몰아가서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걸 이제 현대판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분 역시 그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오던 공무원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자, 이 공무원 사망 사건 이 얘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인은 2022년 9월에 임용된 9급 새내기 공무원이었어요. 지난 3월 5일 가족들이 공무원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면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인천의 한 도로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A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 안에선 극단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이미 A씨는 숨진 뒤였다고 합니다. 네, 한 평범한 공무원을 사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입니다. 이 사망한 공무원이 발견된 그 날짜가 지난 3월 5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로 돌아갑니다. 밤 9시 40분께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김포 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묻는 글인데 당시 도로가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그 시각 이제 해당 도로에 포토홀이 생겨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이 도로 정체,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발단이 된 건 일단 보시는 것처럼 포토홀이었는데요. 포토홀이란 말 그대로 도로가 파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포토홀이라는 냄비를 뜻하는 팥과 이제 구멍을 뜻하는 홀의 합성어죠. 그 아스팔트의 어떤 아스팔트의 표면이 내려앉아서 거기에 이제 구멍이 파인 겁니다. 당연히 뭐 그 위를 차들이 지나가게 되면 차량이 파손되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네, 이게 포토홀이 왜 정말 그 도로 위에 지뢰밭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덜컥 막 이러니까 정말 너무 깜짝 놀래고 막 핸들이 확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건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포토홀을 예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포토홀을 발견하면 이제 즉각 보수하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일 텐데요.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망한 공무원도 자기 일을 한 거죠. 포토홀을 즉각적으로 이제 보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올라온 글, 이 글이 이제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된 글인데요.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공무원이 주무관 A씨라면서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까지 공개해버린 겁니다. 네. 이후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이 막 달립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 또 뭐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민원 폭탄을 넣겠다 등 A씨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이게 체증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저녁길에 좀 화가 많이 나긴 나죠. 근데 사실 그분도 이제 뭐 이게 다 좋다고 하는 일인데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 댓글이 달리니까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막 공격을 받고 욕을 먹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뭐 네. 빨리 보수해주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민원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이 A 씨는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2월 말부터 관련 이제 포털 보수 공사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민원 중에는 포털 때문에 내 차가 이제 망가졌으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보상을 하라, 이런 민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민원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또 공사를 한다고 또 민원을 넣으면 그렇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 왜 예.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막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포털이 이게 긴급 사항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도로에 파인 거기 때문에 이걸 사전 공지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어렵죠.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또 혼잡 시간을 피해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공사를 또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몇 사람의 민원으로 끝났을 이 포털 공사가 이렇게까지 많은 민원 폭탄을 맞게 된 건 이 이유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좌표 찍기. 저희가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인터넷 카페 회원이 개인 신상 정보를 이제 올리고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들이 관련 이제 민원 폭탄을 이제 공격을 퍼붓는다. 전형적인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불만이 있으신 분이 이제 뭐 혼자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가족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막 단체로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퍼뜨려서 막 다 같이 한다는 게 좀 너무 무서운 행위인 것 같고,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민원을 넣다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민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3일절 연휴가 끝나고 처음 출근했던 4일 50여 통에 이르는 항의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카페 글을 보시면 민원 폭탄을 넣자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쓰레기 같은 공무원 감사해야 된다. 다 같이 민원 넣자. 민원 폭탄을 넣어야 정신 차린다. 이 글만 보면 마치 이제 그 공무원이 굉장한 뭐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의 전화는 걸려왔고, 업무 중에는 물론이고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항의 전화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 당시에야 좀 화가 날 수 있다지만 이게 끝난 후에 한다는 건 자꾸 막 분풀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쏟아지는 전화, 그걸 옆에서 지켜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A씨는 악성 민원으로 심적 부담을 느꼈고 직접적인 비난에 힘들어했다, 이렇게 동료들이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사고 후에 유족이 발견한 개인 PC에는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런 글도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 견디다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글과 또 댓글들이 한 사람을 욕하는데 해당 카페에서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있었는 해당 카페의 메인 화면은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귀로 대문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와 함께 운영진에서는 해당 글을 단순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하여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잘 살피겠다라는 사과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사망 소식 이후에요, 이제 본인이 쓴 그 글을 삭제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김포시가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세우니까 자기 이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인데요. 이제 공무원의 신상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또 아울러서 아무리 공무원과 민원인 관계지만 그래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 어떤 공격성,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스토킹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관련자들의 어떤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스토킹 행위가 공무원의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마녀 사냥이 이번에는 반대쪽을 향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민원인의 신상을 오히려 역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와, 이게 또 무슨 상황입니까? 김포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했던 악성 민원인의 신상을 또 공개했다. 야, 이거 진짜 문제인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 민원인의 뭐 이름, 나이, 직업, 그다음에 SNS 계정
연락처 이런 것들이 이미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원 게시글이 이제 비밀글로 전환이 됐지만 이미 이제 캡처 사진들이 유포되다 보니까 그 캡처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된 건데 네. 여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교사라고 알려진 이 민원인의 정보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제 반반으로 딱 나뉘었습니다. 아, 자기도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 직업이면서 신상 털려서 박제되고 민원 폭탄 받아봐라 이런 글도 있는가 하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또 우르르 가서 마녀 사냥하네요. 씁쓸합니다. 와 같은 자성의 글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 이 공무원의 직책, 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민원을 넣자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게 아닙니다. 너무 원망스럽지만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몰아가서 공격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과 뭐가 다른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 맞나? 이거 또 거짓 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아찔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새 이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뭐 기정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서 마녀 사냥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이게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M1 피해자들까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죠.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일이 벌어지죠.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다 폭로합니다. 이른바 신상털이 계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SNS에 보면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라는 소개글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가족의 사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 주소, 직업까지 공개가 됩니다. 네,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건 또 다른 가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잘못한 게 있으면 경찰이 나서고 뭐 쉽게 말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응징하겠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의 그런 어떤 사돈의 팔촌이 사실 무슨 죄입니까? 복수는 이제 복수를 낳는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글이 이제 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계속 유포되다 보니까 뭐 이제 카더라 통신이 계속 생산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서 일하더라, 뭐 어느 곳에 살더라,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 이런 이제 유언비어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갈비찜은 상관없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네.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힌 인증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가해자들과 전혀 관련 없는 해당 식당에는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남의 가족 인생 박살냈으면 똑같이 당신들도 부메랑을 맞아야 한다. 평생 뉘우치며 살길이라는 글과 함께 별점 1점 테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갈비집 사장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가해자 정보가 지금 또 잘못 나온 거라고 하는 네. 거예요. 아. 맞습니다. 이 대전 교사를 수년간 괴롭힌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이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이 퍼지게 되면서 누리꾼들이 별점 테러를 하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가게 대표 조카라고 밝힌 A 씨의 호소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호소글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삼촌은 이번 교사 사망 사건과 무관합니다. 어제부터 살인자 등등의 욕설과 벌점 테러에 놀라서 상처를 받았고 영업도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삼촌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고 문제가 불거진 동네에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니 부디 마녀 사냥을 멈춰달라고요. 아, 정말 이게 왜 확실하게 이게 사실 확인도 안 된 그 뉴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서로가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피해를 본 곳이 방금 전해드린 이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곳도 있었는데요. 민원 학부모의 사업장과 상호가 같다는 이유로 한 체육관이 별점 테러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확인 안 된 언론도 문제인 게 이게 저 하나가 올라오면 다퉈서 누가 뭐 내가 먼저 써야지 뭐 네. 2보, 3보, 4보 쭉쭉쭉 나와요.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인도 안 되고 팩트 점검도 안 한 채로 막 나오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엔 기사 났어. 네.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막 퍼나르거든요. 네.
이게 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참 이게 큰일입니다. 이런 거 보면. 네, 정말 이게 뭐 생업을 하면서 이제 그 벌점 1점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테러거든요. 영업에 너무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누리꾼 분들이 조금 이제 자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확인도 안 된 걸 갖고 계속 댓글을 퍼다 나르다 보면 정말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정말 피해자는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이제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이런 형상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제2, 제3의 어떤 피해자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어떤 정보들이 취합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를 모아서 경찰한테 이제 제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그런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이나 또 욕설 같은 비방이 정도를 넘으면 모욕 같은 게 성립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경찰 수사에 있어서도 혐의 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수사 과정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새는 것 같아서 이게 그 경찰 출입 기자들이 이걸 빼내는 건지 거기서 슬쩍 흘리는 건지 그거 모르겠는데 네. 이러면 요 얘기가 이제 일파만파로 퍼지거든요. 그럼 이게 뭐 마치 확정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또 마녀 사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천부터 좀 이게 제대로 좀 막아지고 비밀 유지가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 사실 하루 이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데요. 240번 버스 사건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일었었던 일인데 당시 버스에 탔던 승객의 가짜 목격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한 버스 기사가 벼랑 끝에 몰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한번 들어보시면 야 이거 이런 일이 있겠구나 싶어요. 한 카페에 올라온 목격담에 의하면 240번 버스에 타고 있던 엄마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는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아이만 내렸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버스가 출발을 해버렸다는 거죠. 엄마가 재차 차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기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것만 들으면 진짜 저 기사가 나쁘다 이렇게 할 만한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아이만 태우고 떠난 버스, 240번 버스 속 엄마의 절규, 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본 국민들이 모두 이 버스 기사를 손가락질하며 공분을 했었는데 저도 이 기사 제목을 딱딱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 기사 제목만 딱 보면 저도 애엄마기 때문에 기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고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네. 당시 이제 당장 기사를 해고해라, 애 잃어버리면 책임질 거냐, 아주 여론이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받은 이제 버스 회사에서 관련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달랐던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버스 뒷문이 열린 거고 한 아이, 두 아이가, 세 아이가 내립니까? 네 아이가 내립니까? 예, 아이들이 내리죠, 어쨌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예, 문을 닫고요. 아이가 내려요. 예, 내려요. 네. 아이가 계속 내리는데 어느 아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지금. 7살 정도. 예, 누가 내린 건지는 모르겠고. 네.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네. 엄마가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문이 닫혔다. 네. 적어도 그 상황은 아닌 게 보여요. 아, 조아인가 보죠? 예. 아이가 아예 내리고. 내렸어요. 근데 문은 열려 있었죠. 네, 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스 기사가 문을 닫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내리려던 행동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이제 문을 닫고 출발을 한 자, 건데. 솔직히 저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내렸고요. 그다음에 그 약간의 시간이 있었죠. 문을 바로 닫은 건 아니었던 것 네네.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출발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적어도 이제 아이가 없어진 걸 안 것은 이제 버스가 이미 출발한 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되죠. 이 도로가 이제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도로였던 상황이었고 버스가 이제 4차로에서 3차로로 이제 진입을 하고 막 이제 교차로로 진입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이제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게 버스 기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기사님은 지금 이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버스 안에 또 승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제 당장 멈출 수는 없었던 상황이네요. 아, 그리고 막 내려달라고 했다고 해서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을 내려줬다가 그 차를 많은데 사고가 났을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예.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전상. 네. 어쨌든 뭐 7살 아이가 커 보인다 뭐 이러지만 7살 아이가 혼자서 버스에서 펄쩍 뛰어내렸고 엄마가 버스에 탄 채로 갔다? 네. 이거 엄마로서는 막 미칠 노릇이죠. 그쵸. 애가 내렸고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나오는 네. 건데. 근데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이미 출발을 했고 4차선에 3차선으로 들어섰고 거기서 바로 세울 수 없는 입장이었던 건데 앞서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 기사분이 아주 잘못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러니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데.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기사님이. 네. 이 얘기를 듣고는. 자, 그때 상황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으신 건데, 자, 당시의 상황들 한번 더 지켜보죠. 보실까요? 20년 넘게 여기 운전을 하신 분인데 그동안 민원 한 번 없었고 교통위반 딱지 한 번 안 끊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완전 실추된 사람이에요. 그 일 이후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 생각까지 들었다.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건지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너무 많았다. 밥 한 끼 먹을 수도 잠 한숨 잘 수도 없었다고 당시에 이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아, 정말 이게 CCTV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기사님이 정말 전국적으로 너무 이제 잘못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크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저런 경우에 이제 최초의 글을 올리신 분 있잖아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좀 어떻게 해명을 하셨는지, 예,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글을 올린 사람은 그 글을 삭제를 하고 나 때문에 이제 상황이 커진 것 같다. 아이와 엄마에게도 미안하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이제 악화될 줄은 이제 몰랐던 거겠죠. 상황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종결되는 것 같았지만 이미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수습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경우에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그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나는 억울하고. 그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돼 있다? 아마 그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요. 그걸 당했다면 저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 나쁜 게 이게 본인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 익명으로 이렇게 정말 그 계정을 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댓글이나 이제 사실과 관련 없는 그런 악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한 번만이라도 입장을 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그 SNS가 정말 무서운 게요. 실시간으로 소식이 막 퍼지거든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 무차별적으로 글이 유포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인터넷 커뮤니티가요. 여론을 몰아가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맘카페의 과도한 신상 털기가 한 보육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18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목숨을 끊었다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맘카페의 글 하나였는데 한 어린이집 나들이 행사 때 보육교사가 원생 한 명을 밀치고 돗자리를 터는 등 다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육교사는 곧바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동시에 맘카페에 관련 글이 올라가면서 신상 털기가 시작이 된 거죠. 일단 이 글에 따르면 아이를 밀쳤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근데 사실 이게 나들이를 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애를 밀쳤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네, 맘카페 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봤냐고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글 쓴 사람이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맘카페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곧 사실처럼 됐고 엄마들이 이제 분노에 찬 댓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아이의 이모라는 사람이 이 보육교사의 어떤 신상과 그리고 어린이집 이름을 만천하에 이제 공개하기까지 이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러기 전에 일단은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이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좀 먼저 물었을 것 같아요. 들어봐야죠. 예, 예. 그게 상식이죠. 근데 확인되지 않은 이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서로 퍼나르고 거기서 얼마나 또 욕들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겠죠. 네. 어린이집에 항의 전화 막 빗발치고 아이의 이모는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기까지 하고 막 이랬다고 그럽니다. 네, 같은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동료 교사에 따르면 피아동의 어머니는 A 씨를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의 이모가 찾아와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해당 유치원 원장과 부원장 또 교사까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데도 자식이 있느냐,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돌보느냐, 아이의 트라우마는 생각 안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리는 등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를 밀었다, 안 밀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 무릎 꿇히고 이제 그 사과까지 들었고 근데도 또 화가 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해야지 좀 지금 화가 풀리셨을지. 그리고 엄마가 아니고 네. 이모가 그런 거죠. 저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 굴림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나보다 약해진 거고 네. 내가 굴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모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포시장의 블로그에 가서 또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학대 현장 증언이라고 학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야. 해당 어린이집을 감찰해달라. 모멸과 수치로 같이 죽을까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네. 아니 혹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막 찾아다니면서 막 글을 쓰고 이렇게 한 건데 하루아침에 그 아동 학대 교사가 된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단죄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A 씨는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이 유서 내용을 따르면요. 누구누구야 넘어졌을 때 선생님이 못 일으켜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모님의 원망 안고 가겠습니다와 같은 글이 남겨져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4달 앞둔 예비 신부였다고 하는데요. 또 들으니까 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게 벌써 5년 전에 일이 돼버렸는데 이 맘카페 회원들과 아이의 이모 어떻게 처벌이 됐습니까? 네, 당시 보육교사 유족 측은 A 씨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경찰에 이때 철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고요. 관련 이제 판결이 2020년 2월 3일에 선고가 됐었는데 먼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집 원장과 그 맘카페 회원 2명이 기소가 됐었는데 일단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경우 교사의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거 지금 임의대로 막 공개가 된 건데 이 해당 교사가 이거를 본인이 원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이제 통상 이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제 사업주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 주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제 이용하고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동의서를 보통 이제 표준 양식으로 기재를 하거든요. 이를 근거로 이제 결국 그 사망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원장이 이용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그 이모라는 사람이 그 보육교사에게 물을 뿌린 행위는 당연히 뭐 폭행죄가 되기 때문에 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같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찾아가서 막말하고 물 뿌리고 막 이거는 이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개인 정보가 맘카페에 그냥 막 돌아다니고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무죄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어떤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그게 어떤 통상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게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좀 동의의 범위를 굉장히 좀 넓게 해석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맘카페 회원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맘카페 존폐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좌표 찍고 신상 털고 마녀 사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 예를 든 것만 해도 네. 몇 개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뭐 강력한 처벌 방안이나 처벌법 개정되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한때 이제 마녀 사냥 금지법을 뭐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가 이제 보호법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법이 어떤 모욕이나 그런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기 전에 어떤 주관적 의견에 대해서 법이 먼저 개입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대한 법적 개입은 조금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익명의 인터넷 세계에서 적정한 선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게 뭐 신상털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악플 달리고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거는요. 근데 또 스르르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아예 처음에 그 사건 그대로만 기억이 될 뿐이지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뭔가 오해가 풀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뭐 SNS부터 시작해서 뭐 글도 그렇고요. 정말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때문에 이게 법을 좀 강화하고 이러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 네. 지금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한 개인이 죽고 한 개인이 어디 숨쉬기조차 힘들고 근데 이게 표현의 자유가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리고 네. 이 한 개인의 명예 때문에 다른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배한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돈 얘기 좀 하죠. 이제 머니 시간입니다. 돈 잘 쓰는 거, 돈 안 쓰는 거, 돈 잘 굴리는 거 다 이 돈에 필요한 것들이.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법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현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버는 거, 불리는 거 다 중요한데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지키는 돈이 있는 거면 그래도 조금 행복한. 그렇죠. 지킬 게 없은 거보다 낫죠. 근데 잘 안 지켜지면 이거 정말 미칩니다. 미칩니다. 자, 또 봄철에는 또 황사가 또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네. 갑자기 이 얘기 왜 하게 된 거지? 봄하면 사실 뭐 황사 얼마 전에도 뭐 미세먼지다 황사다 네. 말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특히나 봄에 황사도 황사지만 네. 이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이 뭐지? 얘기하려고 황사 꺼냈구나 지금. 그렇죠. 네. 봄 황사 이건 얘기하려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사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예, 미세먼지. 네. 아,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네. 목이 잠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미세먼지 요즘 정말 그렇습니다. 심하더라고요. 네. 봄하면 뭐 황사, 미세먼지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것 바로 화재라고 합니다. 아, 화재. 네, 소방청이 최근 5년간의 이 화재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봄철 이 화재 발생 건수가 전체 28.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뭐 날이 좀 풀려서 괜찮으려 하겠지만 여전히 좀 건조하거든요. 이 건조한 겨울에 불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년 우리가 보면 요맘때쯤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난 더 가는 봄 때쯤 되면 전국에 산불 소식 많이 나고요. 맞아. 예, 불 그래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화재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도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이 봄철에 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가정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화재로 인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가 또 있죠. 네, 물론입니다. 일예를 보시면요. 2021년 6월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3년 정도 다 돼가네요.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 한번 발생했었죠. 그때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4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 많은 피해액,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 4천억 원. 이거 다 어떻게 했을까요? 뭐 워낙 큰 회사긴 하지만 네. 너무 억대니까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큰 손해죠. 네. 진짜 물류센터가 거의 다 저렇게 전소가 됐는데 네네.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거 이렇게 큰 회사는 뭐 보험, 화재 보험 같은 거 당연히 들어놓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들어올 텐데 사실 보험사도 부담스럽거든요. 저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장, 뭐 물류창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들의 재보험을 들어옵니다. 보험 이렇게 들어놓는데 다행히도 그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이 4천여 원을
거의 다 이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4천억이나? 4천억이요? 그게 되는군요. 이 보험으로 될 이게 액수가 아닌데 이게 되나 보죠? 예, 됩니다. 야. 와. 근데 사실은요, 이게 불하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남의 일 같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세요. 이제 TV 속에서만 보는 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유, 우리 집은 뭐 낡고 오래됐고 가전제품도 산지 10년 넘어서 이거 불나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아. 뭐 피해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불이 나게 되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에까지 피해가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하면은 이제 화재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가 특약 같은 것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다른 보상들도 보상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피해 중에 이런 거의 경우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한번 연기훈을 좀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시죠. 아파트 15층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바닥이 젖는 일이 생겼는데요. 예인아, 너 바닥에 왜 또 물 쏟았어? 아닌데 엄마 나 아니야. 네가 아니면 누구야? 여기 바닥에 물 흥건한 거 안 보여? 아, 나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아유, 그럼 이 물은 뭐야 대체? 여보세요? 거기 1502호죠? 여기 1402호인데요. 우리 집 천장에 물이 새요. 네? 아니, 물이 샌다고요. 어머,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는요. 아니, 그 집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려와서 보셔야죠. 그래서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가봤더니 글쎄 정말 천장에서 물이 뚝뚝 흐르고 있지 뭐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했어요. 저희 집에 누수가 돼서 아랫집까지 피해를 줬던 겁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어떻게 해요? 와서 물어내야죠. 고쳐주셔야죠. 아니, 물이 샌다는데? 그래서요? 빨리 고쳐주시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요. 계속 이런 것 같아요. 뭐 새 네. 아파트만 사셔가지고 물 안 새봤죠? 아니요. 지금 저희 집이 좀 오래됐어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아래층에 물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게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저희 집인지 그 윗집인지 지금 못 잡아내고 있는 사실 진짜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못 잡았네요. 그거 잡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집 천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 우리 집 바닥이 그 집 천정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제 업자분들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 때문에 이런 걸 확인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화재보험에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그 화재보험 특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특약들을 구성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암보험 가입할 때 거기에 뭐 골절 특약, 뭐 상해 특약 이런 거 넣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거든요.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넣으시게 되면 각종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 피해들 이런 것들을 배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화재나 이런 누수보험들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입은 피해를 뭐 보상받겠다, 대비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이걸 배상해 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좀 가장 걱정이에요. 공사 비용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걱정이죠. 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배상 책임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면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요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가 필요하다, 뭐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그걸 업자가 확인하고 뭐 수리비가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수가 아니라 화재라고 한다면은 화재 배상 특약 요거를 반드시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이 원인이 돼서 밑에 집에 물이 샌다. 네. 그러면 이제 배상이 된다 이거죠. 가서 고칠 수 있는 돈을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상이 되는 그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혹은 뭐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그 대상에 따라서 범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관을 꼭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화재나 누수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들이 참 많은데 화재보험이라는 게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죠.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보시죠. 자, 화재보험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이제 이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건데 좀 보니까 5가지예요 질문이. 네. 네, 맞습니다.
화재보험에 관련된 질문 탑5 준비를 했는데 질문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도전을 네. 도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부니까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네네. 이 보통 단체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그거 우리 관리비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 개인적으로 또 들어야 되는지, 만약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중복으로 조금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네. 진짜 잠깐만요. 지금 네, 보니까 질문이 2개거든요. 우리가 좀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은근슬쩍 차근차근 네. 이제 하나하나 네, 좀 네, 네. 네, 질문하고 해결을 해 나가보도록 하죠. 아, 네, 그럴게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으로 하시겠어요? 정리를 해서 네. 이제 단체로 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되나? 관리비에서 이게 나가는 이걸로 게 단체보험. 하겠습니다. 아, 그거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네네. 그거 공개해 주세요. 있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첫 번째 거였네. 아니 처음부터 1등 와. 주부입니다. 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파트 같은 곳은 단체 보험이 돼 있을 텐데 내가 따로 들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네, 관리비 보시면 단체보험으로 화재보험 가입돼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텐데 단체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 우리 집 건물 자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뭐 화재 때문에 이제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냉장고, 뭐 TV, 각종 가전이나 가구 이런 집기류들도 못 쓰게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걱정이 네. 되는 게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으로 불이 옮겨 붙을까 봐 그것도 항상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옆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그로 인한 손해도 내가 이제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 그럼 그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런 직접적인 피해 외에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불 끄고 나서도 임시로 다른 곳에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불이 났다. 그럼 또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도 내요? 맞습니다. 이게 고의든 아니면 내 실수로 인한 실화든지 간에 이 일정 범위 이상 뭐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나라에 벌금까지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불난 것도 이게 손해인데 벌금까지 그러면 지금 딱 따져봐도 이런저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조심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의무 보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그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줄 충분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셔라라고 하는 게 자동차 보험인데 화재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의무 범위가 있고 그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체 보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거를 해주는지 네네. 혜택을 주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화재 보험이 저도 하나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네. 한 10,000원 정도 하면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오. 그래도 특약 사항으로 넣어야 될 게 있습니까? 특약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맞아. 헷갈리는데 어려워요. 일단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발생한 손해가 있겠죠. 우리 집 건물,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또 집기류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돼서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가입 금액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남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 요걸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불이 이웃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그 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배상 책임도 별도의 특약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누수처럼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제 피해들도 있는데 이런 배상 책임에 대한 것도 다른 보험이 없다면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작은 화재가 이제 주방에서 이제 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요리하다가. 요리할 때 일어날 그쵸.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은 금방 꺼졌는데 그 연기랑 그을음이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화장실 변기까지도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그을음이 돼가지고 불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피해도 있더라고요. 아, 네. 뭐 직접적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불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아, 연기 생각을 못 했네요, 또. 맞습니다. 연기하면 이제 그 검게 그을림 이것뿐만 아니라 한 번 불이 나게 되면 그 냄새에
물에 또 빠지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피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불난 것만 상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그을음이라는 피해, 뭐 우리 집 창문으로 나간 그을음이 건물 외벽을 손상시켰다든가 아니면 건물 전체 환기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 불은 조기에 꺼졌지만 그 연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손상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바로 가죠. 아까 그 재은 씨가 하려고 했던 네, 질문. 네, 네. 제가 냉큼 주워가도 네. 괜찮을까요? 흥미 안에 있을 텐데. 네. 1위 하셨으니까 네, 네. 그거 제가 냉큼 집어서 한번 질문 해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중복 지급이 되는지 저는 이게 그렇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중요하죠. 그 중복 네. 지급이 안 되는 거면 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 있을 오. 것 같아요, 충분히. 자, 화재보험 중복 지급이 되나요? 이거 질문에 있습니까? 네, 비슷한 질문으로 많을수록 이번이요? 예, 많이 보상받나요? 2위입니다. 2위. 1위 다 가져가셨네요. 많을수록 보상 받나요? 네. 많을수록 보상 다 아니 아까 그 4천만 원 받았다며. 아, 그때 4천억. 4천억. 네, 네. 네. 중복 지급이 됐다는 건데. 여러 개를 가입하면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되는 거 아닌가? 중복 지급 되지 않을까요? 자, 의견이 분분한데 요때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OX 한번 해보죠. 네. 자, 오, 나는 아까 그 저도 4천억이니까 네. 그걸 뭐 이렇게 했더니 나왔다 이랬잖아요. 맞아. 자, 결과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완전히 소장님. 뭐 아니요. 요 중간 광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마침 여기에 대한 사연이 도착해서 요 사연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기에 있던 가재 도구들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 청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가입한 화재 보험이 있다고 알렸더니 제 보험사와 협의해서 전체 피해액을 서로 나눠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낸 셈인데 받는 보험금은 똑같으니 지금이라도 화재 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거 이런 그러면 사연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네. 네. 우리 다 틀렸네. 정답은 X예요? X입니다. 아니, 아까 된다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험사를 여러 개 가입을 하면 그 한도를 넘쳐섰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이지 사실 그 여러 개 보험사에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의료 보험 마찬가지로 화재 보험도 실손 보장이 원칙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도 네. 피해액이 딱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험을 네. 아무리 많이 가입하더라도 네. 내가 그 금액을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5개 보험 사면 2천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 피해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보험금은 똑같으니까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해봤자 대부분 손해라는 거죠. 아니, 소장님, 아까 그 네. 단체 보험 있어도 개인 보험 하는 게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앞뒤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뭐 무조건 반드시라는 건 없잖아요. 이미 단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 개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 이거 해약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는 보험 약관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뭐 15층 이하냐 15층을 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좀 다르긴 한데 단체 보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일정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한도 10억 원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예, 네. 큰 문제가 있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가구당 10억 원을 한도로 가입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전, 가구 같은 이런 집기류, 가재도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거고 내부에 그렇죠. 있는 그 내용물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예.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무보험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을 해놓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탄 건물을 복구하는 정도로만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가재도구도 포함하기는 했는데 뭐 적은 한도로 해놨다. 500만 원 한도로 해놨다. 그러면 우리 집 다 탔는데 이거 피해가 훨씬 더 큰데요. 그럼 500원 보상을 넘을 것 같은데. 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 공개되나요? 네, 자동 질문 한번 공개되죠. 보여주세요. 자, 4번에 4위입니다.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게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보험을 가입했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했지만 진짜 고가의 슈퍼카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 가입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보상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지급 한도 초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 그럼 이런 말씀이 보험금 한도를 넘어가는 비싼 물건이 만약에 타면 그거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한도로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하필 그 불에 탄 집의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게 비싸, 인테리어가 비싸다. 그러면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잘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없는 특약, 네. 요것을 잘 판단해서 넣어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도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무작정 이제 해지하시기보다는 우리 단체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한도가 얼마인지 그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인지 그걸 개인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맞춰볼까요? 자, 그 질문은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된 불로 우리 집에도 피해가 있고 뭐 이웃집에도 피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험은 내 보험이고 그 집도 사실 보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나? 그렇지. 그렇죠. 우리 차 사고 났을 때도 그렇죠. 내가 가해 차량이면 네. 우리 내가 보험사나. 그렇지 더 내게 되잖아요. 뭐 무슨 8대2니 뭐 이런 거 있지만 과실 따져서 예. 어쨌든 네네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과실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쵸. 우리 집에 난 불 때문에 이랬다? 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과실이 없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보험자. 그거하고 좀 다르나? 양쪽이 다 보험이 들었으니까 이건 네. 좀 그 예하고는 좀 다르네. 자, 저희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궁금한 건 이제 잘 알겠고. 요거 질문에 있을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장 비슷한 질문으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피보험자와 수익자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피보험자와 있네요. 보험을 네. 든 사람과 수익자. 네, 그러니까 양쪽 집에 다 보험을 들었다 하고는 좀 다른 얘기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 맞죠? 아, 요게 좀 헷갈릴 예. 수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일단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요. 일단 피보험자와 보통 수익자가 같기 때문에 뭐 피보험자가 수익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피보험은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 암보험이다.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누가 걸렸을 때 이 누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피보험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자가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맞나요? 맞습니다. 네. 돈을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게 수익자.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 수익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내가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옆집도 가입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집 과실이 100%라고 한다면 그 집 보험에서는 뭐 크게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보험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는 내가 피보험자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수익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보통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곧 피해를 입는 사람이잖아요. 이웃집에 네.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줄 돈을 보험사에서 대신 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네. 이제 그 집을 제가 이제 세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주인이 만약에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또 따로 들어놔야 되는지 오. 아니면 집주인 혼자 들어놓은 걸로 이제 커버가 될지 예. 네,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 집주인 걸로 되는 거 아닌가? 되지 요거는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또 들어야 되나? 그렇죠. 예. 질문에 있을 것 같은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따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질문에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네. 있네요. 야, 오늘 성적이 적중률이 너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탁탁탁이네요. 100%. 네, 네. 이게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따로 둘 필요가 있나? 그 집에 불이 나면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집이 한 채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굳이 다 가입해야 돼 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가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고 계약자도 집주인입니다. 네. 근데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죠? 세입자가 세입자가. 살고 그렇죠. 있죠. 예. 만약에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난다면 집이 망가졌으니까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누구한테 일단 보상을 해주죠? 일단 집주인한테 보상을 네, 하겠죠. 그렇죠. 예.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이니까요. 네네. 근데 만약에 옆집까지 불이 좀 번져가지고 옆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면요? 그 옆집에 피해 그것도 보상해야 보험에 되겠네요. 다 포함이 돼 있겠죠. 맞습니다. 네. 예.
집주인 아니에요? 네, 집주인 포함되어 보험에 다 있으니까? 포함돼 있어요. 네, 보험을 가입했는데 집주인 옆에까지 다 가입해놨다면은 이것도 이 해당 보험사에서 네. 다 나오겠죠. 네. 아니 진짜 보험은 주인이 가입을 했는데 네. 불을 낸 게 세입자라면 그러면 피해 보상은 이게 누가 나중에 될지 구상권을 모르겠어요. 청구하든지. 오, 예. 정답을 말씀 주셨어요. 아, 그거예요? 예. 어. 사실 그 우리가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여기 화재보험 가입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걱정은 집주인만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세입자는 걱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상법상에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네.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 가입자인 집주인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화재 원인이 보험을 가입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있다면 일단 보험은 보상을 해주고 세입자에게 그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꽤 되겠는데 구상권 청구 받으면 많겠는데. 그렇죠. 네. 그 액수를 다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험료를 냈고 이 보험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보고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피해로 인한 건 일단 보험사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그 보험사에서 지급된 돈만큼 세입자가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계약자가 집주인이면 고객님 걱정 많으셨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일단 원인이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세입자라면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야, 그럼 세입자도 보험이 있어야 이런 뭐 불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배상 책임 특약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화재 배상 책임, 그러니까 화재 보험을 세입자도 가입할 필요가 이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세입자도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냐 세입자냐 이거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하고 불을 낼 위험이 누구에게 있느냐. 만약에 건물이 노후해서 불이 났다 이러면 이제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살면서 내 실화로 인해서 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보험들 가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네. 그 아파트에 단체 보험이 돼 있잖아요. 그쵸. 화재. 근데 그거는 집주인이 내준 게 아니고 네. 내가 관리비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건데 네. 관리비는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는 아파트에 살고 네. 계시다면 지금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약관이 개정돼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낸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말아라. 실제로 보험료 낸 게 세입자잖아. 이렇게 해서 이 약관 개정을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 세입자가 관리비에서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약관이 개정됐지만 그 전에 가입한 보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약관이 개정 안 된 보험이 있다면 세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약관을 좀 적용했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확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화재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뭐 화재보험이 화재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봄철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꼭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누수 같은 거 아까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저도 네. 물이 많이 새봐서 알거든요. 낡은 아파트 살아서. 일단 관리소에 전화해서 네. 어디에서 물이 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관리소에 해당되는 이 업체가 있어요. 네. 또 와가지고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일상생활 무슨 책임보험인가가 배상책임. 있어요. 그거 네. 확인해 보시고 거기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야, 역시 경험자는 다릅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깔끔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씨 한번 알아봐야죠. 오늘 날씨 어떤지 마지원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작년보다 일주일 늦지만 역대 5번째로 빠른 겁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서 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면서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요.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오늘의 일교차도 15에서 20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완연한 봄이 되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수도권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봄철 화재 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남쪽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남해안에도 많게는 80mm가 쏟아질 텐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제주에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고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슬비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낮에는 뭐 따뜻한 정도를 넘어선다면서. 맞습니다.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하다고 하고요. 뭐 서울도 그렇고 20도를 웃도는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은 옷차림 입고 벗기 편한 뭐 카디건 정도 챙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